문제 38에서 42번 문제 먼저 보면 38번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거면 핵심 추론이라서 공차 따지면 되는데 두 개를 비교하는 거면 얘네 사이에 공차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 많아봤자 두 개니까. 근데 세 가지를 비교하는 가장 적절 같은 경우는 얘와 얘 사이에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존재할 수도 있고 얘랑 얘 사이에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존재할 수도 있어서 공차가 좀 많아. 그래서 세 가지 이상을 비교하는 가장 적절은 나까지 읽고 두 개 핵심 추론에서 먼저 비교하고 공차. 그럼 답이 나오면 그대로 답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답이 안 나오면 남아있는 선지들, 그 남아있는 선지들을 다 읽으면서 내용 일치처럼 보시면 되고, 세 가지 이상을 비교하는 핵심 추론은 두 개까지만 핵심 추론, 답 안 나오면 마지막 거에서 내용 일치처럼 보시면 되는 거. 38번 그렇게 풀어볼 거고, 그 다음 39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럼 얘도 핵심 추론인데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B 있는 부분까지 읽고, 이제 B가 나에 있는 사설실이니까 중장 부분까지 읽고 공차 비교해가지고 답 예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40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일치인데 보기 해석에 틀리니까 보시면,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시에서 시적 화자가 이에 대처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적 화자는 이별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별의 현실에 대한 체념, 원망, 자책과 같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별에 대처하는 이러한 양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대. 그럼 결국 가와 나의 공통점은 이별한 상황이고, 그 이별에 반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라. 요게 틀.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전통적인 여성상 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죠. 임이랑 이별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이별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혹시 슬프더라도 혼자 슬퍼하고 끝나야 돼. 임을 붙잡거나 임을 따라가거나 임한테 매달린다? 얘는 전통적 여성상하고 달라. 요게 다시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전통적 여성상 그러면 이별의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수동적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는데, 고전 작품을 읽고 있는데 얘가 임한테 매달린다, 또는 임한테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을 보인다, 그럼 그 작품만의 특징, 걔가 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 요게 기본적인 배경이고, 이와 반대되는 특징이 나온다. 이별을 거부하거나 임을 따라가는 적극성. 얘는 그 작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41번은 다에 대한 내용, 나와 당신에 대한 이야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일치. 그 다음 42번 가부터 다에 대한 해석의 틀. 문학작품에서 작가는 정서나 사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특정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특정 사물이나 상황은 화자나 글쓴이의 처지와 동일시되거나 대조되어 정서를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쓰인다. 또한 화자나 글쓴이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떠올리도록 매개, 연결하기도 한대. 가지문. 작자 미상의 청춘 과부가래. 지문의 길이 긴 거고, 그럼 얘가 가사의 형식. 그래서 제목에도 끝에 가가 붙은 거지. 노래 가짜. 천지 인간 만물 중에 무상할 손, 무상한 것은 인의 사적, 나래. 나의 상황이 무상한 거래. 여기서 혹시 모르면 무상하다는 단어는 알아야 돼. 고전에서 무상하다는 말 되게 많이 쓰이거든. 원래 무상하다 그러면 덧없음이야. 인생 무상할 때도 이 무상이 쓰이는 거거든. 근데 덧없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무함. 제목에서 청춘 과부가, 젊은 과부, 남편이 일찍 죽었나 보지. 그럼 그 과부가 화자라고 가정을 하고 글을 읽어보면 화자 입장에서 자기는 지금 인생이 허무한 거야.
그래서 무상할 손 나의 사정이다. 그래서 못할리라 빈집 살림 못할리라. 빈집 살림은 못할 것 같대. 그 다음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몰라도 되는데 내신에서 필요한 거 못할리라 얘를 A라고 보면 못할리라 다른 거 하나 나오지. 빈집 살림 못할리라. 그래서 A, B, A 구조. 모의고사랑 수능에서는 A, B, A 구조를 묻지 않아. A, B, A 구조라는 말을 혹시나 쓸 거면 모의고사랑 수능은 보기에서 알려준다. 단 내신에서는 A, B, A 구조라는 말을 안 알려주고 출제하거든. 그럼 우리가 이거 모의고사에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됐고요. 못할리다 두 단어 이상 못할리다 다른 말 못할리다.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대꾸라고 기억하시면 돼. 내신에서만 A, B, A 구조. 효과는 A, B, A 구조의 효과 운율 형성 반복하니까 모든 표현법의 효과 강조. 뭘 강조하겠어? 반복하는 애. 못하겠다는 자신의 상황을 강조하는 거. 대꾸로 기억해도 똑같이 효과 운율 형성 강조. 빈집 살림은 못하겠대. 얼었으나 검었으나 부부밖에 또 있는가. 얼다가 이제 얼굴에 상처 자국이 있는 거거든. 상처 자국이 있든 검든 이거는 부부밖에 또 없다. 설득 또는 이제 서로 얽혀 있다고. 얼다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얼굴에 상처 자국이 있다 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견우직녀성도 견우와 직녀라는 별도 둘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고 용천검 태아검도 둘이 서로 짝이 되고 자, 뭐뭐도 둘이 서로 뭐 되고 뭐뭐도 둘이 서로 뭐 하고 두 줄 세꾸지. 대꾸는 직접적으로 대비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어가 없으면 같은 의미. 그럼 견우직녀라는 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용천검 태아검 얘가 견우직녀에 대응하는 거지. 좀 짝이야 얘네가. 날짐승 길버러지 다 각각 짝이 있건만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부부되어 전생과 다음 생 무슨 죄로 너랑 나는 부부가 되어서 검은 머리 백발되고 희던 몸이 황금되고 자 뭐가 뭐 되고 뭐가 뭐 되고 대꾸. 그럼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는 건 늙는 거겠지. 마찬가지 희던 몸이 황금이 되는 것도 늙을 때까지 그거에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손이 많고 영화를 누리며 국위 영화를 누리며 100년해로 살자 했더니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자고 했는데 하느님도 무정하고 하느님도 정이 없고 가운이 불행하여 집의 운수가 불행해서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 조물이란 단어도 알아야 돼. 조물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신이거든. 그럼 조물주가 뭘 했다 신이 뭘 했다는 거는 뭐야? 운명이야. 운명. 고전은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이 시기한 거야. 나와 인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귀신조차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대. 그래서 뭐 하게 됐다고? 임이랑 내가 헤어지게 됐다고. 제목이 과부였으니까 이미 죽은 거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자. 이것도 아마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상 세 가지의 기본적인 사상이 있다. 유교적 사상하고 불교적 사상하고 고교적 사상. 유교적 사상 그러면 이제 흔히들 사용하는 게 충하고 효의 개념. 불교 같은 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윤회 사상이거든. 이 윤회 사상의 기반이 되는 게 연기설이에요. 연기설, 이견설. 윤회 사상. 얘는 이제 고등학교 문학할 때 자주 쓰이는 거니까 설명을 좀 해보면 전생이 있어요. 그리고 현생이 있어. 그리고 다음 생, 후생이라고 하고
내생, 차생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생. 우리가 현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건 전생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내가 그 얘기도 한 적 있지. 그 우리 애들 때문에 그 얘기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불교적인 개념을 차용해서 농담처럼 하게 되면 현생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모 입장에서 전생에 가장 잘못을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 그럼 그 잘못을 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대상이 현생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의 잘못을 현생에 풀라고. 현생에 풀라고. 그렇게 연결돼 있대. 이게 불교적 사상. 또 농담처럼 이런 것도 있잖아. 전생의 원수가 현생의 부부라고. 전생의 원수로서의 그 악행 또는 악업을 현생에 풀라고. 그럼 마찬가지 현생이 다음 생에 다시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물질을 추구하지 않아. 왜? 다음 생을 위한 덕을 쌓는 게 중요해. 그럼 현생에서 뭔가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빌공자여서 공사상이라고 해요. 불교권을. 자, 다시 윤회사상은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연기 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건 다 인연이다. 전생과 현생의 인연, 현생이 다시 다음 생의 인연을 영향을 준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 현생을 이 순간 다 같이 죽었어. 다 같이 죽었어.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그럼 얘가 뭐가 돼? 죽기 전에는 방금 이게 후생이었지만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얘가 뭐가 돼? 현생이 되지. 그럼 방금 전에 삶이 뭐가 돼? 전생. 그리고 다시 뭐가 있어? 후생이 되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윤회사상이야. 그럼 거기 읽었을 때 전생, 차생 무슨 죄로 할 때가 이거지? 불교적 윤회사상을 기반한. 너와 나의 현생은 전생의 인연이다. 그럼 이게 뭐가 돼? 그대로 운명. 운명.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조물주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신. 신. 자, 도교. 얘는 토테미즘이거든. 모든 자연물의 신이다. 그리고 신선사상. 물론 이제 남자 신이 신선이고 여자 신은 선녀인데, 여자 신은 선녀. 토테미즘. 거기 중간에 하느님도 부정하고 있었잖아.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고 와서 했지. 이게 하늘 플러스 님이야. 그래서 리을이 탈락해서 요게 된 거라고. 그럼 하늘을 하나의 신으로 보는 거, 하느님도 부정하고 거기엔 뭐가 있었던 거야? 도교적 사상이 담겨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느님도 결국 신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똑같이 뭐가 있어? 신이 뭔가를 한 운명론. 이걸 알고 있었으면 내용 해석이 좀 더 쉬웠을 거고, 이 각각에서 생각하는 이상세계가 있어요. 유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세계, 이상적인 모습은 태평성대, 그리고 중국의 유임금하고 순임금이라는 시기인데, 유임금이랑 순임금 시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대. 그래서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고 도둑이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문을 열어놓고 생활했던 요순 시대를 지칭하는 게 태평성대. 불교는 이상사회가 있겠니? 좀 이제 여기다 쓰면서 이야기했을 때 불교는 공사상이었잖아. 뭔가를 추구하지 않아. 그래서 불교는 딱히 이상사회가 없어요. 불교는 오히려 뭐 서방 정토나 죽어서 가는 거 또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뭐 이런 건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 도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사회, 얘는 무릉도원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 이때 도자가 복숭아 도자거든. 복숭아꽃. 복숭아꽃이 핀 언덕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고전을 읽고 있는데 고전에서 갑자기 복숭아꽃을 얘기하잖아. 그럼 그때는 당연히 봄이라는 뜻은 있어. 꽃은 봄에 피니까 봄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고 많은 꽃 중에 굳이 복숭아꽃을 가지고 올 때는 뒤에 대부분 요거랑 연결돼. 이곳이, 내가 이 복숭아꽃을 볼 수 있는 이 장소가 이상세계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다시 지문이야. 다정한 우리 낭군, 사랑하던 우리 낭군, 여기도 대꾸고. 무슨 나이 그리 많아 청산에 외로운 혼이 된단 말인가? 진짜 물어보는 거 아니겠지? 남편님이 죽었으니까. 그럼 얘가 설그.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청산에 외로운 혼이 되어버렸대. 삼생연분 아니런가? 사주팔자 그러한가? 이것도 대꾸네. 그리고 설그지. 삼생의 연분이다. 삼생이 뭐다? 전생, 현생, 후생. 불교적 윤회사다. 운명이다. 사주팔자가 그러한 것 같다. 설그이자 운명론. 이미 부부 되었으면 죽지 말고 살았거나 그리 죽자 할 작시면 만나지나 말았거나. 그럼 여기도 또 대꾸지. 그러니까 부부가 됐으면 네가 안 죽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네가 죽을 거면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지. 부질없는 인의 심사는 나의 마음이거든. 부질없는 인의 마음 어느 누가 위로하리? 위로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설그. 심회로다. 심회는 마음속 생각이거든. 심회로다. 마음속 생각. 바다같이 깊은 수심. 이때 수심이 근심이야. 바다처럼 깊은 근심. 태산같이, 태산은 중국에 있는 산인데 매우 높은 산이에요. 태산같이 높은 심회, 높은 생각. 상사로다. 누군가 그리워서 걸리는 병, 상사병. 여기서 상사가 그거지. 그리움. 태산같이 높은 나의 마음, 그리움이다. 상사하던, 그리워하던 우리 낭군, 어이 그리 못 오는가? 병들어 누워 인간사 끊어졌으니 못 오는가? 약수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 못 오는가? 만리장성이 가려서 못 오는가? 여기 네 줄. 뭐뭐 하던 뭐 못 오는가? 여기 다 대구. 내가 그리워하던 우리 인, 왜 그렇게 못 오느냐? 병들어 누워서 인간의 인연이 끊어져서 못 오느냐? 그 다음 약수, 얘 기억해놔야 되거든. 오전에 약수가 쓰일 때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중국에 전설상 있는 강인데 우선 매우 넓고 매우 깊대. 매우 넓고 매우 깊은 강인데 얘는 부력이 없어. 아무것도 뜰 수 없어. 그럼 매우 넓고 깊은 데니까 지나가기가 어렵지. 부력이 없으니까 배 같은 걸 띄울 수 없잖아. 그럼 얘는 항상 뭘로 써요? 건널 수 없는 장애물로 써요. 얘는 기억해놓어야 돼. 이 장애물이 삼천리가 들려져 있어서 못 오는 거냐? 만리장성, 그럼 여기도 대꾸니까 뭐야? 만리장성도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만리장성이 장애물로서 가려서 못 오는 것이냐? 중략까지 봤으니까 진하게 표시된 것들 한번 풀어보고 다시 넘어가면 40번에 1번 가에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에는 임과 사별한 이유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거 맞지? 신, 운명. 2번 선지 어이 그리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에는 임과 사별했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지. 그래서 왜 안 오냐 계속 얘기하는 거. 3번 선지 사주팔자 그러한가, 나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니? 사주팔자는 운명이잖아. 운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자신한테 찾는 게 아니야. 틀렸네. 그리고 얘는 나를 읽어봐도 나해도 똑같이 인의 팔자는 왜 그리 주체가 없어? 자기도 팔자야. 운명. 그럼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가와 나 둘 다 자신에게서 이별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자책도 아니기 때문에 틀리게 된다. 40번의 답 3번. 그 다음 42번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더니 아직 읽은 것 중에 선지 풀 수 있는 게 3번 선지만 있거든. 자, 42번의 3번 선지 보시면 견우직녀성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니? 견우와 직녀성도 서로 마주 있는데 나는 뭐예요? 임하고 헤어져 있지. 견우 직녀성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나는 임을 마주볼 수 없잖아. 그럼 동일한 거 아니네. 3번 선지 틀렸네.
그래서 임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상실감을 심화하는 것까지는 맞거든. 뭐가 틀렸다? 동일한. 얘가 틀린 거다.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럼 다시 요것도 생각해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개념. 키에서 찾아야 되는 주된 표현상 특징 뭐 있어? 대꾸는 당연히 찾는 거고, 서류도 찾아야 되는 거고, 꼭 찾아야 되는 배경, 장면의 전환. 그래서 순행이냐 역행이냐 이런 거 찾아야 되지. 그리고 단어, 역설 찾아야 된다. 또 뭐 찾아야 된다 그랬니? 객관적 상관물 찾아야 되지.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이 있었을 때는 요거까지 찾아줘야 되잖아. 화자와 같은 처지의 대상인지 또는 화자와 대비되는 처지의 대상인지 요거까지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동시에 뭐 같은 처지의 대상이면 감정이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까지 찾아줘야 된다. 요게 쓰이게 되면 무조건 문제를 묻기 때문에 내신에선 하나를 더 찾아야 된다 그래요. 공감각적 신경. 실제 출제 의도가 뭐야? 42번에 3번 선지 견우 직녀성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한. 요거 너희가 요걸 찾을 수 있는지. 실제로는 뭐였어? 요거거든. 지문에 있는 견우와 직녀성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나는 임이랑 헤어져서 요 상황이야. 견우와 직녀성. 선지는 요걸로 구성이야. 이게 출제 의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42번의 답은 3번. 계속 다시 지문. 동쪽 창에 돋은 달이 서쪽 창으로 지거든 오시려나. 그럼 달이 지면 올려나.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올려나. 병풍에 그린 새벽쯤에 병풍에 그린 황개, 누런 개가 닭이지, 닭개자. 새벽쯤에 날새라고 꼭꼭 울거든 오시려나.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어. 병풍에 그려놓은 닭이야. 근데 얘가 새벽에 날새라고 울 수 있니? 병풍.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양반 방 같은 거 보면 양반 앉아있는 자리 뒤에 우리 그림 그려진 펼쳐져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림 그려진 뒷 배경 같은 거. 이게 병풍이거든요. 그럼 그림 속에 있는 노란 닭이 새벽이 되면 날새라고 울 수 있니? 없지. 불가능한 상황. 그럼 다시 이 두 번째 중략이 두 번째 줄을 봤을 때 뭐뭐 하거든 오시려는데 얘가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럼 중략 바로 시작했을 때 뭐뭐 지거든 오시려나. 얘가 대꾸잖아. 그럼 어떻게 돼? 동쪽 창에 돋은 달이 서쪽 창으로 지거든 오시려나. 얘도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만 오려고 하는 거냐. 그 다음 금강산 상상봉이, 금강산에 있는 봉우리거든. 상상봉, 높은 봉우리 평지되어, 평지가 될 수 있겠니? 불가능한 상황이지. 물 밀어 배 둥둥 뜨거든 오시려나. 그래서 여기 중략 뒤에 총 3줄이 다 대꾸이면서 불가능한 상황. 이미 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지. 죽었으니까. 어이글이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가슴 속에 불이 나서 풀과 나무 다 타간다. 눈물이 비가 되어 붙은 불을 끓여만은 그만큼 눈물이 비가 될 만큼 눈물이 많이 내린다고. 눈물이 많이 흘러. 한숨이 바람되어 그만큼 자기의 한숨이 세대. 얘네 둘도 과장법이지. 내가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만큼 한숨을 많이 쉰다. 구곡간장 썩은 물이 눈으로 솟아날 때 9년지수 되었구나. 9년지수 몰라도 상관은 없어. 9년 동안 지속된 홍수거든. 9년 동안 지속된 홍수가 되었다. 그만큼 내 눈물이 많다. 한강지수 되었구나. 한강지수가 됐대요. 자, 9년지수 되었구나. 한강지수 되었구나. 얘도 되고. 그럼 마지막 밑에 한 4줄 정도? 눈물이 비가 돼서 붙은 불을 끌 수 있을 정도가 되고, 한숨이 바람돼서 점점 불어가지고 불고, 구곡간장에 썩은 물이 눈물이 돼서 9년지수, 한강지수가 되는 거. 이게 다 과장법이라고 보는 거지. 나의 슬픔이 그만큼 크다. 그 다음에 나지문 읽어보면 사설시조고, 그럼 당연히 중장의 장형왕이지. 사설시조는 내신에서 필요한 거 음보 지켜져 안 지켜져?
사설시조는 중장의 장형화, 중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음보가 안 지켜져. 갈까보다 말까보다, 갈까 말까,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임을 따라 안 갈 수가 없대.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글피 가고 대꾸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거지. 중장의 장형화 방식 대꾸와 열거. 곱잡아 여들의 80리를 다 못 갈지라도 임을 따라서 아니 갈 수 없네. 8일 동안에 80리를 다 못 갈지라도 임을 따라서 안 갈 수가 없대. 그럼 임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야. 1000가지 만가지 창과 칼 도끼까지 닥친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나무라도 은행나무는 음양을 분하여 마주 섰고 돌이라도 망부석은 암수를 따라서 마주 서 있대. 그럼 여기가 뭐니? 은행나무는 음양을 분하여 마주 섰고 돌이라도 망부석은 암수를 따라서 마주 섰다. 대꾸면서 화자랑 뭐해? 대비되지.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 나는 임이랑 떨어져 있잖아. 얘는 서로 같이. 이내 팔자는 왜 그리 주책이 없어? 간 곳마다 있어야 할 임 없어? 나 못 살겠네. 내가 임을 따라가는데 임을 따라 간 곳마다 임이 없어서 못 살겠네. 그럼 얘 혹시 어떻게 돼? 이 나지문 자체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있어? 오늘 수업 맨 처음 시작했던 거. 전통적 여성상에 맞아? 얘는 따라가지. 적극적 여성상. 진취적 애정관을 갖고 있는 게 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나에 관련돼서 우선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게 39번을 먼저 풀어볼 거야. 39번 A와 B. A는 장애물이었고 B는 뭐야? 똑같이 80리 임과 나 사이의 거리인데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럼 뭐 어떻게 돼? A는 장애물, 건널 수 없는 장애물. 그래서 임과의 단절. B는 뭐 임과의 거리인데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 39번의 답은 5번이지. 39번의 1번 봐봐. A는 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임의 마음을 삼천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약수 장애물이. 틀렸고 2번 선지. B는 임과의 물리적 거리는 맞지. 근데 절망감이야. 이 80리를 계속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절망감이 아니라 내가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거니까 절망감이라고 확인할 수 없어. 오히려 의지라고 하는 게 더 맞아. 3번 선지. A는 화자가 가야 할 험난한 여정 아니지. 그 다음 B는 임이 가야 할 임이 아니야. 화자가 가는 거야. 특성 대치. 39번에 4번 선지. A는 임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심리적 거리라고 볼 수 있지. 삼천리 때문에 너랑 내가 떨어져 있는 거. 장애물로 인해서. B는 화자에 대한 임의 심리적 거리감. 다시 B는 화자에 대한 임이 아니잖아. 여기는 다 화자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거리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B는 임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해도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애매해. 근데 정확히 틀린 거는 지금 여기는 화자에 대한 임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거야. 39번에 답은 5번. 38번에 뭐 있어? 나에서 대꾸 열거 있으면서 그럼 대꾸나 열거 찾으면 되지. 공통 답은 4번 선지. 38번에 답 4번. 자, 찾았으니까 다시 38번에 1번 선지. 가는 계절 변화를 통해 우리 뭐야? 시간의 흐름이 있는지 보는 거였잖아. 가의 시간의 흐름 못 봤어. 틀렸지? 38번에 2번 선지. 나는 점층적 표현을 통해 점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 내가 오늘도 가, 내일도 가, 모레도 가, 글피도 가. 너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나의 행동 계속 강조해 주잖아. 점층. 근데 대상에 대한 예찬이 아니지. 우리 예찬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얘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예찬이라는 건 대상에 대한 이제 칭송을 넘어서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렇게 찾아야 돼. 예찬이란 사전적 의미대로 찾으면 좀 어려워. 그래서 긍정적 속성을
열거한 거거든. 어떤 대상을 예찬한다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 속성이 2가지 이상 나오면 돼. 그럼 철수는 착해. 그 다음 철수는 배려를 잘해. 2가지 긍정적 속성. 근데 한 번씩 이기적이야. 부정적 속성까지 줬어. 그럼 그때는 예찬 돼야 안 돼. 철수는 착하고 배려심이 강해. 열거했어. 근데 철수는 한 번씩은 이기적이야. 이렇게 되면 예찬 맞아? 틀려? 부정적 속성은 제시되면 안 돼. 부정적 속성이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얘는 예찬이 되면 안 돼. 긍정적 속성만을 나열해줘요. (38번의 2번) 선지 대상은 임이라고 할 텐데 임의 긍정적 속성이 나열된 게 없기 때문에 틀렸고, 38번의 5번 선지 나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통해 없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변화 없으니까 틀렸고, 38번의 답 4번. 그 다음에 다 지문을 가야 되는데 다 지문을 가기 전에 요거 좀 하고 갑시다. 전에 서적 문학은 했으니까 이제 교술 문학. 수필. 문학은 4개야. 서정, 서사, 극, 교술. 서정 문학이 시, 서사 문학이 소설, 극이 뭐 현대 극하면 희곡, 시나리오, 뮤지컬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술이 수필인데 우리 서정 문학은 정서 찾는 거래잖아. 그래서 작품 속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 다른 말로 하면 화자의 내적 갈등 중심이야. 화자의 내적 갈등 정서가 작품 속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변하면서 심화되냐 해소되냐, 내적 갈등. 서사 문학, 인물 중심의 갈등 관계 찾아야 되거든. 극문학도 인물 중심의 갈등 관계야. 다시 서정 문학의 내용 문제는 뭐다? 화자의 정서, 내적 갈등. 서사와 극문학의 내용 문제는 뭐다? 인물 중심의 갈등 관계. 다 갈등이야. 근데 이 교술 문학, 수필은 갈등 문학이 아니야. 얘는 갈등을 찾으면 안 돼. 갈등에 대한 문제 자체가 나오지 않아. 갈등을 찾아서 읽으면 안 돼. 그럼 수필은 갈등 대신에 뭘 찾아야 되냐면 깨달음을 찾아야 되거든. 서술자가 어떤 일을 계기로 깨닫게 되는, 그래서 깨달음의 계기,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깨달음의 내용, 요걸 중심으로 찾아야 돼, 수필은. 그럼 이렇게도 되겠지. 무슨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수필이라는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이미 깨달은 상태에서 글을 쓸 거 아니야. 이미 깨달은 상태에서. 그래서 수필의 전개 방식이 2개야. 이미 깨달은 상태에서 글을 쓰는데 자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드러내주는 거야. 수필의 전개 방식. 내가 실제 깨닫게 되었던 그 과정을 드러내줘. 그럼 뭐가 나와? 깨달음의 계기가 나오겠지. 그럼 이때는 당연히 깨달음의 계기와 깨달음의 결과물인 내용을 찾아야 돼. 자, 근데 또 2번째 전개 가능한 방식. 이미 내가 깨달았잖아. 깨달은 다음에 쓰는 거잖아. 그럼 굳이 과정을 드러내줘? 깨달음을 전제한 거지. 과정을 드러내지 않아. 내가 무엇을 깨달았으니 그걸 알려주기만 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뭘 찾아? 계기는 찾는 게 아니고 내용만 찾는 거야. 다시 지문 자체가 깨달음의 과정을 드러내주는 형태는 계기와 내용을 찾는 거고, 이미 깨달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드러내줄 때는 내용을 찾으시면 된다. 이게 수필의 전개 방식. 다지문, 신용복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수능 연계 교재에 2번 실렸던 작품이거든. 고3들 최근에 나왔던 건 5년 전 연계 교재에 실렸었는데, 수필 지문을 보시면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에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내가 너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내는 장소가 태백산맥 속 소강리 소나무 숲이래. 다시 공간적 배경 구체적으로 좋지. 사실성하고 현장감 주는 거지.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풍이 바람이고 상이 설이거든. 그래서 풍상은 시련으로 써요. 바람 불고 설이 내리는 거는 추운 거거든. 시련으로 써요. 500년의 시련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느낌. 경이로움을 느꼈대. 소나무를 보면서 얘네가 500년의 어려움을 겪은 걸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작은 땅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멍한 스승 같았습니다. 그럼 이 소나무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지. 나는 소나무처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고,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소비하면서도 이루어낸 게 없고,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죠.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여기 반성에다가 다른 색으로 써놓을래? 다른 색으로 써놓으라고 하는 건 이 작품만의 특징이 아니야. 우리 원래 했던 거.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 이게 깨달음의 시점이라고 치자. 그럼 깨닫기 전과 깨달은 이후가 있을 거 아니야. 깨닫는 그 시점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딱 깨달았어. 그럼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깨닫지 못한 삶이 이거야. 지금 이 순간 나는 깨달아. 그럼 과거 나의 모습, 깨닫기 전까지의 나의 모습은 뭔가 질적으로 한다는 게 낮은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못 살았던 거잖아. 그럼 깨달음은 곧 무엇을 함의한다? 성찰. 수필은 성찰. 그럼 성찰했어. 내가 깨닫기 전의 삶을 반성했단 말이야. 그럼 뭐도 있어. 이후 나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야 되지. 태도 변화. 거의 반성했습니다. 옆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이게 성찰이자 태도 변화를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뭔가를 깨달았는데 똑같이 살면 안 되지. 깨달았는데 똑같이 사는 작품이면 너희한테 출제를 안 하겠지. 효용성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거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돼? 경복궁 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반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바꾼 거지. 나의 생각을.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원할 때 소나무를 쓰면 안 되겠다 생각을 바꿔요. 중략. 그럼 여기까지 보고 나서 문제 풀 것들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이미 38, 39, 40, 42 풀었어. 41번이야. 나는 인간이 이기적인 태도로 자연을 대한다고 여기고 있다. 맞니? 이 문단이 있잖아. 소나무를 복원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잖아. 2번 선지.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자연에도 무한 경쟁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건 아직 모르지.
41번 3번 선지. 당신은 나가 소광리 숲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맞니? 타의 1문단의 세 번째 줄.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소나무를 바라보고 깨달은 바를 주는 거야. 그럼 3번 선지 맞다고 보는 거지. 나에게 깨달음을 줬으니까 바람직한 삶의 태도. 그 다음에 4번 선지. 나와 당신은 모두 살아남기를 포기한 남산의 소나무. 이건 아직 모르지. 남산의 소나무 안 나왔으니까. 나와 당신은 모두 대가를 치르며 감상하고 싶을 정도로 자연이 지닌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거 아직 모르겠지. 그러면 지금 중략 앞에까지 봤을 때 41번의 1번 선지랑 3번 선지까지는 맞다. 2, 4, 5번 선지는 중략 이후 읽으면서 찾아야 된다. 자, 중략 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에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이, 소나무가 자손을 키울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찾을 수 있어? 좀 전에 봤으니까 41번에 2번 선지 찾을 수 있지. 자, 마지막 문단.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침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41번에 남아있는 선지 4번하고 5번이에요. 41번 4번 선지 맞는지 봐. 살아남기를 포기한 남산의 소나무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어? 살아남기를 포기한 소나무, 얘가 뭔데? 그래서 솔방울을 키우는 거지. 근데 이 솔방울을 키우고 있는 소나무 또한 그 솔방울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 그것만 얘기해주고 끝이잖아. 인식의 변화가 없어요. 그 소나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인식의 변화는 없다. 답은 4번. 그럼 5번 선지. 대가를 치르며 감상하고 싶을 정도로 자연이 지닌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 건 뭐야? 대가를 치르며 감상하고 싶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대가를 치르며 감상하고 싶다. 어디? 안 들려. 100원씩.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소비하면서 훨씬 더 비싼가? 거기 부분. 그래서 실제 이 문단의 앞에 5줄에서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1번의 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다른 색 꺼내가지고 하나를 더 써놓고 갈 건데, 다의 중략 바로 다음 줄이야.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럼 이거는 소나무에 대한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잖아. 어디에다가? 사람한테. 뭐지? 시에서도 쓰이지만 수필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표현상 특징, 유추. 거기다 써놓으시면 돼. 중략 뒤.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 유추라고 써놓으시면 돼. 유추는 사전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비슷한 점을 근거로 추론하는 거란 말이야. 비슷한 유자.
비슷한 점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건데 이렇게 찾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억을 할 거냐면 유추. 다른 분야 영역에 적용하는 거야. 그냥 소나무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걸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얘기는 소나무와 사람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 다른 영역에 적용한다는 건 그대로 유사성이 있음을 전제. 그 다음 하나 더. 그럼 소나무 같은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한테 범위를 넓힌 거니까 유추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돼. 확장적 해석. 유추는 다른 분야에서도 쓰여 시에서도 쓰이긴 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영역이 수필이야. 중략 뒷부분에서 유추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전시 했으니까 이제 현대시로 가면 43에서 45번이거든. 그럼 얘도 똑같이 시니까 작품 속 시간, 공간의 변화에 따른 타자의 정서 변화, 얘가 내용 문제들. 주된 표현상 특징, 배경 전환, 장면 전환 찾고, 반어 역설 있으면 찾고, 객관적 상황 있으면 찾고. 대꾸나 서류 같은 건 당연히 있겠지.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제일 많이 찾아야 되는 게 저거. 43에서 45번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없으면 읽고 어떤 식으로 풀면 되는지만 먼저 볼 텐데, 43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첫 번째 문제 선지 하나 봐야 돼. 표현상 특징인지 아닌지. 표현상 특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그때 굳이 표현상 특징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1번 선지,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 찾으. 그럼 얘 표현상 특징이지. 43번은 그러면 나를 읽으면서 가와 나 사이에 표현상 특징이 공차 나오면 그대로 답 찾아보시면 돼. 표현상 특징. 네, 읽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공간을 이동해. 그럼 입체적인 건 맞아?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는 게 시니까. 여기 산이라고 치자. 산에 있어. 산에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요. 그러다가 바다에 가. 바다에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 그럼 자신의 정서를 서로 다른 장소에서 두 가지를 드러내준 거 아니야. 산, 바다. 두 가지 이상 입체거든. 또 내가 속세에 있어요. 고전으로 치면 속세에 있는데 이 속세에 뭔가 불만이 있어. 그래서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으로 자연에 가요. 공간 이동해서 속세에서 자연으로. 자연에서 왔더니 뭔가 행복해. 그럼 나의 생각이 바뀌지. 입체야. 그럼 다시 공간을 이동했다. 그럼 입체는 항상 맞아요. 얘는 뭐만 찾으면 돼? 공간 이동이 있는지만 찾으면 돼. 동시에 만약에 시간을 바꿨다고 치자. 그럼 얘도 입체라고 할 수 있지. 입체는 맞잖아. 그 다음 43번에 3번 선지 봐봐. 음성상징어, 얘는 의성어랑 의태어 있지. 소리 흉내내거나 모양이나 행동 흉내내는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나 의태어, 음성상징어 쓰게 되면 항상 뭐죠? 현장감, 사실성에 생동감 준다 그랬지. 그럼 얘도 생동감은 찾는 게 아니야. 음성상징어가 있는지만 찾는 거야. 43번 표현상 특징, 나 읽으면서 공통점 또는 차이점 나오면 그대로 찾아보시면 되겠고, 44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얘도 핵심 추론인데, 니은이 나의 일련에 있어. 시는 연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연이 하나의 의미상 덩어리니까 해당 연까지 보고 나서 찾아야 되거든. 나의 일련까지 보고 나서 44번 답 찾아볼 거야. 45번 가와 나에 대한 해석의 틀.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삶의 고통과 희망을 형상화,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갈대와 부평초를 통해 삶의 시련에 굴하지 않고 고통을 직접적으로 대면해 마주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굳센 의지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끊고 그대로 가지문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 가 고정의에 상한 영혼을 위하여. 그럼 상한 영혼을 위하여. 그럼 상한 영혼이 뭔가 화자가 긍정하는 존재겠지. 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상한 영혼이 뭐라고 볼 수 있어? 해석의 틀대로 보면 실현에 굴하지 않고 고통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갈대와 부평초라고 볼 수 있지. 상한 영혼이 갈대와 부평초. 얘는 대꾸를 찾으면 의미를 찾기가 좀 쉽거든. 고정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 작년 수능 연계 교재에도 실렸었고 최근 한 15년 동안 수능 연계 교재에 3번 실렸고 이제 수능을 치르는 평가원에서도 이 작품을 낸 적이 있어. 고상과에도 자주 나오는 작품인데 상한 갈대 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상한 갈대지만 하늘 아래에 있으면 한 계절을 넉넉히 흔들릴 수 있대. 그럼 이때 흔들리는 거 부정으로 보면 안 돼. 시에서 정선은 뭐 중심으로 찾으라고? 수식어와 서술. 넉넉히 흔들린다면 넉넉하다, 뭔가 긍정적 속성인 거야. 상한 갈대 부정적 상황에 있는 존재이지만 얘가 하늘 아래에 있으면 한 계절은 넉넉히 흔들릴 수 있대. 살아갈 수 있대.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뿌리가 깊으면 밑둥이 잘려도 새로운 싹이 난대.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고통한테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 나도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 근데 물이 고이면 꽃은 피거니. 피인데 자,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지 봐봐. 지금 읽은 데까지 해서 처음 상한 갈대 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그 다음 1년의 4번째 줄 밑둥 잘리 어도 어도 라도 말고 얘는 새수는 돋거니. 그 다음 2연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 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됐지? 그래서 이게 다 여기가 이렇게 돼요. 부정적 상황이야. 뭐뭐라도 얘가 긍정적 상황이야. 뭐뭐거니. 그럼 이걸 45번의 해석의 틀에다 대응시키면 어떻게 돼? 실현인 거지. 얘는 뭐야? 극복. 이겨내고 견뎌내고. 상한 갈대야. 갈대가 상해. 그럼 죽을 것 같아. 금방 생을 다 할 것 같은데도 하늘 아래에서는 한 계절을 살아갈 수 있대. 바로 죽지 않아. 뿌리가 깊다면 밑둥 잘리는 부정적 상황이더라도 새순, 새싹, 희망은 나타나요. 근데 이제는 뿌리까지 없어. 1년에서 뿌리가 깊으면 밑둥 잘려도 새순은 도는데 2년에서 뿌리가 이제 또 없어요.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뿌리까지 없는 상황이더라도 물만 있으면 꽃은 피울 수 있대. 물만 있으면 희망은 나타날 수 있대.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그럼 이 세상 어디에서 개울을 흐른다는 얘기가 이 세상 어디에서 물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지.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지듯,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두 줄 돼 있고. 그럼 물이 있다는 얘기니까 등불 또한 물과 같은 희망의 이미지. 가자 보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함께 가재. 외롭기로 작정하면, 외롭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딘들 못 가냐? 어딘들 못 가겠느냐? 설득 다 갈 수 있다. 가기로 목숨 걸면,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지는 해가 문제가 되겠느냐? 문제가 안 된다. 설득. 이 대꾸 때문에 2형까지 쭉 읽고 왔는데 원래 1년 보고 문제들 풀었어야 되거든. 45번에 1번 선지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는 모습은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맞지. 그 다음 45번에 2번 선지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거 맞지. 5번 선지 뿌리 없이 흔들리는 그래서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맞지. 2년까지 내용들 전하고 3년
고통과 서러움의 땅을 헐헐 지나. 그럼 이제 고통과 서러움의 땅을 지나는 거니까 극복하겠지.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재. 좀 전에 뿌리가 없는 상황이 부정이었잖아. 고통과 서러움의 땅을 헐헐 지나서 긍정적인 공간으로 가서 뿌리 깊은 벌판, 긍정적인 상황을 마주하재.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눈물은 없다. 그럼 뭐다? 지금은 슬프지만 계속 슬픈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그럼 여기도 두 줄이 됐구네. 영원한 슬픔, 영원한 한탄은 없대. 비탄이 슬플 비자를 쓰거든. 슬픔과 한탄. 캄캄한 밤이라도, 다시 나왔지? 뭐뭐라도, 아무리 부정적 상황이더라도 하늘 아래에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그럼 이때 손이 또 긍정적 상황이자 희망.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했으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해석을 좀 해보면 지금 해석한 건 딱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만 찾으면 된다. 이 정도만. 온 김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에선 너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이제 금방 죽을 것처럼 보이는 존재도 하늘 아래에서는 한 계절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대. 이겨낼 수 있대. 뿌리가 깊으면 밑둥잘리 어도의 대꾸라 그랬지. 세수는 돋는다. 희망은 있다.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뭐여야 돼 원래? 우리 문장의 구조는 요거지. 요렇게 가는 대부분의 도치. 대부분의 도치는 수로가 앞으로 간단 말이야. 충분히 흔들리자 앞으로 가지. 상한 영혼이여. 주어가 뒤로 갔잖아. 도치. 여기가 도치. 자, 도치의 90% 이상이 요거야. 그럼 이 상태로 보면 서술어 가지고 바꾸는 도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 그러면 뒤에 서술어가 아닌 걸로 끝나면 도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도치랑 생략은 다른 거야. 생략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략법의 효과는 여운을 형성하거든. 독자가 상상하도록 하는 거야. 뭘 하면서? 없애버리는 거였어. 그러니까 애들이 요 형태의 도치를 많이 보니까 그냥 끝날 때 서술어가 없으면 놓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문장 구조 자체가 이렇게만 주어질 수도 있잖아. 얘를 생략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꼭 서술어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돼. 서술어가 앞으로 빠져야 도치인 거야. 서술어가 없으면 생략인 거야. 도치는 여운을 형성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달라. 도치는 뒤로 뺀 애들이 강조되는 거야. 뒤로 뺀 애가. 도치의 효과 강조, 생략의 효과 여운형. 달라. 그리고 하는 김에 난 너희 믿으니까 어려운 거. 그럼 이제 90% 이상의 도치가 이걸 했잖아. 서술어를 앞으로 뺀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 형태의 도치도 있어요. 얘네를 바꿔. 서술어는 그대로 두고 얘네만 바꾸는 거야. 얘도 도치. 주어 목적어만 바뀌어도 도치야. 요거 찾아야 돼. 고3 되면 어렵게 등장하는 형태의 도치. 왜? 애들이 도치 보면 다 이거니까 서술어가 빠져있는 거만 바꾼다고. 서술어가 앞으로 가 있는 거만 도치라고 생각해. 그래서 얘를 놓쳐요. 요거 어렵게 낼 때 요게 나와. 애들이 잘 놓쳐. 다시 질문.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재. 야, 그럼 우리 이거 뭐냐? 난 너희 믿으니까. 우리 다시 보자 그랬었잖아. 역설법하고, 여기 있는 건 역설법이잖아. 역설법하고 역설적 인식하고 같아 달라? 달라. 고3이 되면 요걸 또 구분해줘야 돼. 역설법하고 역설적 인식은 달라. 요거 이제 잘 모르겠으면 개념에다 다시 써놔야 되는데, 역설법
모순형용. 이때 우린 이게 포인트랬어. 모순형용, 수식관계. 수식관계상 말이 안 돼야 돼. 긍정적인 애가 부정을 수식하거나 부정적인 애가 긍정을 수식하거나 뭐 이런 상태. 찬란한. 이거 하면 아직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 없는. 조용해야 돼. 아우성이래. 시끄러워야 돼. 소리 없어 조용해야 돼. 아우성은 조용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상태의 수식관계 역설. 물론 당연히 소리 없는도 중요한데 역설에서 포인트는 수식을 받는 애다. 화자는 현재 상황이 뭔가 불만족스러운데 이 불만족스러운 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지. 억압적 상황 때문에. 화자의 부정적 정서, 이게 핵심이거든. 역설법은 무조건 수식관계로 등장해야 돼. 역설적 인식은 수식관계가 아니야. 얘는 일반적 인식과 반대야. 일반적 인식하고 반대라는 게 뭡니까? 흔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 흔히 긍정적인 걸 화자는 부정적으로 보고, 또는 흔히 부정적인 것을 화자는 긍정적으로 인식, 생각하는 거예요. 자, 왜 얘기했겠니? 지금 여기 1년의 마지막 행에 둘 중에 하나가 있어. 당연히 설명하는 포인트, 역설적 인식이 있겠지. 고통은 흔히 뭐야? 부정, 멀리할 존재.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고통에게 가제. 수식관계이니? 없지. 고통은 흔히 부정적인 거야? 멀리할 것. 근데 이 사람은 뭐하다? 고통을 가까이 가겠다. 긍정적인 인식. 여기가 역설적인 인식이야. 상황하고 반대되는 반어 아니잖아. 역설적 인식.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이제는 또 뿌리까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가 돼? 부정적 상황이 계속 심해지는 뭐? 좀 있었다가 점층이야 지금. 뭐뭐라도 뭐뭐거니가 반복되면서 점층이야. 부정적 상황이 심화. 다시 뭐뭐라도 뭐뭐거니 해가지고 부정적 상황, 긍정적 인식이었잖아. 희망. 그럼 이게 점층된다는 얘기는 부정적 상황이 점점 심해지는데 뭐 극복 또한 더 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 상황이 심해져도 극복할 수 있다. 희망은 있다. 대구와 점층이 주된 표현법. 이제 뿌리까지 없는 그 더 부정적인 상황이더라도 물은 고이면 꽃은 피니까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이 세상 어디에서든 꽃을 피울 수 있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희망은 있어. 가자 고통이여. 여기도 뭐가 돼? 고통이여 가자 그래야 되잖아. 도치. 살 맞대고 가자. 함께 가재. 여기도 그럼 역설적 인식도 있는 거고. 고통은 멀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고통을 살 맞대고 같이 가는 존재로 본대.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가겠다고 목숨을 걸면 마음 먹으면 지는 해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통과 서러움의 땅을 헐헐 지나서 그럼 이제 뭐가 된다? 극복의 상태. 극복.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뿌리 없는 게 부정이었잖아. 그래서 긍정적인 공간에 서재.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어. 즉 두 팔로 막아도 시련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시련이거든. 두 팔로 막아도 시련은 거부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라고. 어차피 영원한 눈물은 없고 영원한 비탄은 없으니까. 지금은 힘들더라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부정적 상황이 계속 심해지는 거겠지. 하늘 아래에서는 마주 잡을 손. 이때 손이 진짜 손이기도 하고 또는 손님이기도 하거든. 근데 손님을 손이라고 표현하니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가지문.
그럼 이제 나를 보기 전에 45번의 보기 해석의 줄 다시 보고 가야 되는데 45번 보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나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를 통해 인고 견뎌내는 거지 참고 견디는 거 참을 인자에 쓸 고자로 쓴 걸 참는 거야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기대했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의 상실감과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노래하고 있대. 김승희의 가시와 장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육청 모의고사나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나 또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 참고 도서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고 그냥 이거는 사설 모의고사에서만 한번 이투스퍼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생소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의 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미와 가시.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가시투성이었대. 그럼 눈먼 손으로 삶을 만져봤더니 그 삶이라는 게 가시투성이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지. 뭔가 화자한테 느낌, 깨달음을 준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기억하고 니은 뭐야? 기억은 긍정적 존재, 니은은 뭐? 깨달음을 주는 거. 44번에 답 찾아보세요. 공통점 우선 없어. 기억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니은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주는 존재. 어딨어? 5번이지. 못 찾겠으면 좀 더 읽어보면 되겠고. 좀 더 읽고 가볼까? 가시투성이 삶에 온 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그럼 가시가 있어. 근데 이 가시를 보면서 나는 장미꽃이 피겠다라고 긍정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된대. 긍정적인 미래가 있을 거다. 여기도 하나만 더 이연해. 가시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문장 끝났지 서술어로.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뭐 한 거야? 미소를 지은 거지. 그럼 얘도 도치네. 원래대로면 가시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며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나는 미소를 지은 거 아니야? 도치.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없다.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진짜 물어보겠니? 아니지. 설의. 장미꽃이 피기만 하면 가시의 고통을 버릴 수 있다. 또는 이거 해석의 틀 자체가 많이 없다 했잖아. 버리지 못한다 또는 버릴 수 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얘네가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얘랑 도치는 대꾸잖아. 그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지.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장미꽃이 피어난다고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다. 그럼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뭐로 해석하는 게 나는 더 나을 것 같다고? 얘도 대꾸니까. 고통을 버리지 못한다. 못한다는 영탄으로 볼 수 있어요. 버릴 수 없다. 고통을 잊을 수 없고 고통을 버릴 수 없다. 영탄으로. 근데 아예 설로 봐가지고 둘이 대비된다고 보는 해석도 있기는 해. 그럼 대비된다고 보는 해석은 장미꽃이 피어난다고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이건 잊을 수 없다고. 대비의 관점으로 보면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가 누군데? 장미겠지. 의인이지. 장미한테 그라고 표현하니까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 시상이 바뀌나 봐. 시상 전환.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했네. 그러니 그대 이제 말해 주오. 자, 그대가 누구야? 장미겠지. 말을 건네는 형식이지. 청자 설정돼 있으면 말 건네는 형식이니까. 말 건네는 형식은 항상 뭐다? 친근감이다. 이것도 얘기했던 게 그거야. 원래 시는 대부분 뭐다? 독백이거든. 혼자 얘기해. 근데 청자를 설정하면 그 작품의 특징. 만약에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하는 것까지 나온다? 그럼 대화지. 그 작품의 특징.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이걸 알려달래. 자, 원래대로 보면 연별로 읽고 풀었어야 되니까 2연 읽고 45번 선지 풀었어야 되고 3년 읽고 45번 선지 풀었어야 되거든. 45번 먼저 풀어봅시다. 45번에 3번 선지.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오는, 여기까지 지문 연결되는 것 같고, 기대했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니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이거는 실현되는 거잖아. 틀렸네. 실현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실현되었을 때.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오. 이걸 고통을 버렸다 또는 고통을 버리지 못한다로 해석하든 뭘로 해석하든 문제 답 찾는 건 상관이 없지. 뭘로 해석하든. 그 다음에 45번에 4번 선지.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는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 그래서 이때 가시가 고통이고 장미가 희망을 뜻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건지 또는 어떤 건지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낸다. 45번에 5번 선지. 가시가 많은 이는 모두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같지.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봐봅시다. 자, 나 읽으면서 원래 또 찾았어야 돼. 나 읽으면서 딱 우리가 이연을 보면 먼저 찾을 수 있었던 거. 나의 이연. 가와 나 둘 다 도치가 있다. 그럼 도치 먼저 찾아보는 거지. 나 이연 딱 봤을 때. 없지. 그럼 이제 3년. 3년 딱 보면서 뭐 설의와 대구지. 나의 3년 딱 봤을 때 가와의 공통점. 그럼 설의 대구 찾아봐. 그럼 그대로 답 2번이지. 3년 보면서 볼 수 있는 거. 자, 풀었으니까 다시 43번에 1번 선지.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 이동한 거는 가라고 볼 수 있지. 실제 공간이 아니라 뭐 가정하는 걸 수도 있지만 고통한테 가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걸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는 거고, 공간의 이동을 가정하고 있잖아. 나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없어요. 가는 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 가정하는 거. 나가 틀렸고 2번 선지 맞고, 서류적 표현, 모든 표현표 효과는 다 강조니까. 3번 선지. 가와 나는 모두 음성상징어. 가는 음성상징어가 있어. 나에는 없지. 그럼 가의 음성상징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3년에 1행 헐헐 지나서 헐헐. 나에선 다 끼웠고, 그 다음 4번 선지. 가가 명령, 나가 청유야? 가의 1년의 맨 끝에 봐봐. 가자 함께 하는 거지. 여기가 청유지. 여기가 청유. 그 다음 나의 맨 마지막에 봐봐. 대화체에서 말 건네는 형식에서 말해 주어. 이거는 말을 해달라는 명령이지. 얘가 특성 대치야. 둘이 바뀌었어. 가가 청유고 나가 명령이야. 43번에 5번 선지. 가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지. 뭐 밑둥 잘리고 새순 돋고 흔들리고 꽃 피고 이런 거. 나에서 후각이 없지. 43번 답은 2번. 4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에게 동정심. 동정심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느끼는 거거든. 근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느낄 때, 지금 그럼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에 있고 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 그 동정심을 느낍니까? 아니, 부정적 상황에 있는 처지. 같은 부정적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느끼는 게 동정심이에요. 안타까움을 포함합니다. 안타까움을 포함하는 개념이 동정심. 그럼 기억, 니은 둘 다 동정심 아니야. 2번 선지. 화자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게 한 계기. 기억은 맞지. 마주잡을 손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걸 극복할 수 있다.
니은은 아니야. 니은 때문에 틀렸고. 3번 선지. 기억은 화자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희망으로 가는. 니은은 화자를 현실에 만족하게 하는 매개체 아니야. 그 다음 우리 4번 선지. 전에도 얘기했던 거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다시 나왔네. 경외감. 이 단어 이거 순서 바뀌어서 외경도 똑같은 말이야. 알아야 돼. 이거 고3애들도 잘 못 찾거든. 그러니까 못 찾는다는 게 이 단어의 뜻이 맞냐 틀리냐를 선지에서 못 찾아. 경외 경자가 이 경자가 공경의 경자야. 외가 두려운 외자거든. 외경은 순서만 바뀌니까 두려움과 공경이야. 실제 이거 사전 찾아보면 경외, 공경과 두려워하는 마음. 외경 사전 찾으면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 이렇게 나와. 요거 때문에 포인트 찾기가 어려운 거야. 두려움 때문에. 요런 단어 알아? 이때 두려움이 이게 아니야. 이 외자를, 이 두려울 외자를 설명할 때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영어를 써야 돼. 영어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괜찮아. 요거 알아? 어썸 할 때, 경이로움 할 때. 이때 두려움이 요거야. 요 느낌이야. 뭔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고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존재한테 쉽게 함부로 다가가기 어렵잖아. 그때 느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아직은 못 가지. 근데 언젠가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 금강산. 나 어렸을 때 금강산을 그 남북 교류해가지고 금강산을 일반 개인들이 신청해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금강산으로 막 여행을 갔다 오는 거야. 몇 년 동안 지속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의 사태, 그 중에 대표적인 사태가 금강산에 여행을 갔던 우리나라 관광객이 총 맞아서 죽는 경우가 있었어.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류가 안 됐거든. 금강산 여행이 안 됐어. 근데 금강산을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금강산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한 번 가고 끝난 사람이 별로 없었어. 한 번 갔다 오면 계절 바꿔서 또 가는 거야. 그래서 가보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아마 금강산에 가면 내가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금강산 여행을 할 수 없다면 내가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야. 너희 백두산 가봤냐? 나 백두산 한번 가보고 싶어. 백두산에 가서 그 천지를 보면서 한번 느낌을 느껴보고 싶거든. 그러면 아마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 엄청 높은 산이 있어. 딱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 씨발 올라가기 힘들겠다 이런 거 말고 뭔가 자연은 대단한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때 느끼는 감정. 요 느낌으로 찾아야 돼. 그럼 실제 지문을 읽었을 때 제가 이 지문에 경외 또는 외경이 쓰였는지 어떻게 압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 또는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존재가 있으면 이걸 느껴요. 작품 속에서 그렇게만 찾으면 돼요. 화자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존재, 긍정적인 거예요. 화자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럼 요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가와 나 둘 다 딱히 없지. 화자보다 뭔가 더 나은 상황, 더 갖고 있는 존재 이런 것들이 없잖아. 화자가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고, 화자가 이런 존재가 되는 거고. 44번에 그래서 4번 선지. 기억은 친밀감을 느끼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니은은 경외감이 없다. 44번에 5번 선지. 화자에게 도움이 될 연대 함께하는 거지. 화자가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손으로 만져보고 가시투성이었어. 그래서 삶은 마지막 연애 가시장미냐 장미가시냐. 그래서 이게 다시 45번에 4번 선지랑 연결되는 거야.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거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0파트들.
시 했으니까 소설 해야 되는데 소설 할 때도 고전 소설 파트 먼저 하고 나서 현대 소설로 가면 돼. 고전을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 번 얘기했듯이 주제의식이 되게 단순하고 내용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26에서 28번인데 홍계월전. 얘는 많이 쉬웠지. 자주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고 되게 익숙한 작품이고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영웅 소설이거든요. 우선 소설 파트를 좀 설명한 다음에 내일 지문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오늘은 소설 파트 설명하고 내일 고전 소설에서 영웅 소설의 구조 좀 설명하고 오늘은 소설 서사문화 서사문화 서정 정서였잖아. 생각에 대한 느낌. 서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 서사문학은 사건에 대한 얘기를 찾아야 돼. 근데 사건을 다른 말로 하면 사건을 찾는 건데 사건은 곧 갈등이거든. 그럼 갈등이 존재한 이유는 뭔데?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포인트로 맞춰야 되는 건 이거야. 인물 중심의 갈등. 소설의 내용 문제는 다 이거야. 작품 속 그럼 어떻게 돼? 시간이나 공간이 바뀌면서 갈등이 심화되냐 해소되냐. 요게 소설에서의 내용 문제. 이해했지? 그럼 하는 김에 다시 복습이라고 생각해봐. 갈등의 종류 두 개잖아. 내적, 외적. 외적 갈등이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인물과 자연의 갈등. 단 우리 문학에서 인물과 자연의 갈등은 주된 갈등이 아니다. 그럼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의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의 갈등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꼭 하나의 작품이 하나의 갈등만 나타낼 필요는 없잖아. 내적 갈등이 있으면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있으면서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갈등의 종류들. 단 요 얘기는 했었지. 고전에서 인물과 운명의 갈등 해 안 해? 안 해. 고전은 운명을 아는 순간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운명이 승리하는 거야. 고전. 현대문학은 인물과 운명이 갈등을 해. 인물이 운명대로 안 살고 싶어가지고 거부한단 말이야.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 운명한테 져. 그래서 마지막에 받아들여. 그래서 현대든 고전이든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있으면 운명이 승리하는 건 똑같아. 단 고전은 받아들이고 현대는 거부했다가 마지막에 받아들여. 요 차이. 그래서 요것들 중심으로 찾으시면 된다 하는 김에 요거 알면 좀 편하지. 중학교 때 배우잖아. 소설의 구성 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외우라는 거 아니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외우라는 거 아니야. 이게 갈등의 정도란 말이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떠올려봐. 나는 이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중학교 때 애들이 막 달달달 외우잖아. 뭐 극문학 같은 경우는 뭐 하강, 대단원 해가지고 갈등 단계 외우고. 이게 어떻게 되냐? 발단, 시작, 인물 소개하고. 전개, 갈등이 시작돼. 위기, 갈등이 고조돼. 절정, 갈등의 최고조. 결말, 갈등이 해소되고 끝나지. 이거잖아. 그럼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소설들은 대부분 중략 또는 중략 부분 줄거리로 끊어져 있단 말이야. 그게 뭐 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걸 기점으로. 중략이든 중략 부분 줄거리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략 앞은 뭐 중심에 초점 맞춰? 갈등에, 심화에 초점 맞추고 읽으면 돼. 중략 뒤는 뭐에 초점 맞춰? 해소에 초점 맞추고 읽으면 돼. 그러니까 중략을 기점 또는 중략 부분 줄거리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중략 앞에까지 보고 문제 풀고 중략 뒷부분 보고 다시 문제 하나 풀 텐데, 문제들 풀 텐데 읽을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막 읽는 게 아니라 심화에 초점 맞춰서 읽는 거고.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건 갈등이 심하다. 얘가 이 발발을 하는 건 갈등이 심하다. 이거에 초점 맞춰서 있는 거야. 이후 해소에 초점 맞춰서.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지금 공부할 때까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뭐 어떤 작품이 있어. 대표적으로 허생전. 얘는 열린 결말이야. 허생전 하면 열린 결말 달달달 외우라고 그러잖아. 왜? 대부분의 소설은 다 모여야 되니까 갈등이 해소되고 끝나야 되거든. 근데 허생전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끝나니까 그 작품의 특징이 열린 결말인 거야. 갈등이 해소되고 끝나는 게 일반적 소설. 실제 이 작품도 똑같지. 여기 26에서 28번 어떻게 돼? 갈등이 심화됐다가 중략 앞에 중략 이후 어때? 갈등 해소되면 끝나잖아. 읽어야 되는 포인트 그걸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주된 표현상 특징. 구분하려고 다른 색으로 써보자. 소설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주된 표현상 특징. 당연히 작품 속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 찾아야 되지. 그래서 저거랑 똑같이 시에서 찾는 거랑 똑같이 배경, 장면의 전환 찾는 거야. 단, 내일 하겠지만 고전 소설은 순행에 기반해요. 굳이 역행이냐 이걸 찾을 필요는 없어요. 고전에서 역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회상. 근데 고전은 기본적으로 순행에 기반. 고전은 기본적으로 순행에 기반한다. 여기다 다시. 고전에서 이 배경 장면의 전환을 할 때 자주 쓰는 표지가 있어. 단어. 알아놔야 돼. 차설. 차설 나오면 장면 전환이야. 다음 차 이야기설. 다음 이야기는 해가지고 이야기를 넘겨요. 각설이 있어. 맺을 각 이야기설. 지금까지 이야기는 끝맺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차시도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 즉 시간을 바꿔. 이게 다 현대 말로 치면 이거야. 한 편이야. 이때 이런 것도 알지 않겠냐? 이때 이런 건 알겠지? 이때 그런 거야. 같은 시간을 전제하고 장소가 바뀌어요. 공간의 전환, 장면의 전환. 배경 장면의 전환 찾아야 되고, 반어나 역설 있는지 찾아야 돼. 단 시에 비해서는 반어나 역설이 적다. 객관적 상관물은 안 찾지. 객관적 상관물은 시에서만 찾는 거니까. 객관적 상관물 대신 얘는 뭘 찾아야 되냐면 시점을 찾아줘야 돼. 소설. 거기에 난 너희 믿으니까. 우리 믿는다 미안하다 그럼 어려운 얘기. 시점에서 좀 어려운 얘기 좀 하자. 시점의 종류가 4개가 있어.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일반적 특징하고 예외적 특징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좀 길면 9월 모의고사까지는 소설 문제 중에 하나, 표현상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점 찾으면 그냥 답이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부터는 시점이 한 문제 전체의 답이 아니야. 시점은 그냥 표현상 특징 선지 2-3개. 고3이 되잖아. 고3이 되면 시점의 일반적 특징은 내지 않아. 예외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 다시 고1은 시점의 일반적 특징, 고2는 시점의 비중이 줄어. 고3이 되면 예외적 특징을 묻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외적 특징까지 알아야 되니까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어차피 지문을 읽으면서 등장인물들 새로 나오면 체크를 할 거야. 왜? 인물 중심의 갈등 관계를 찾을 거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갈등이, 그 인물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거나 해소되겠지. 그럼 중략 앞에는 뭐야? 중략 앞에 읽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 그 인물을 통해 갈등이 심화되는 거야. 중략 뒷부분을 읽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 그럼 뭐? 그 인물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그 인물이 갈등 관계를 심화시키냐 해소시키냐를 확인하면서 읽을 거니까 우리는 새로운 인물 나오고 동그라미 칠 거란 말이야. 그 동그라미 칠 때 동시에 얘는 같이 찾게 되는 거야. 시점을 따로 찾는 게 아니라 인물 찾으면서 동시에 찾게 돼요. 내가 지문을 읽고 있는데 나라는 인물이 동그라미 쳐진다 그러면 1인칭 시점이야. 나라는 인물이 동그라미 안 쳐진다 그러면 3인칭 관찰자 또는 전지적 작가야. 단 이때 인물들은 다 뭐야?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줄끝 서술 부분 중심으로 찾는 거야. 수능에 나왔던 건데 여기 있어. 수능에 이제 소설 파트에 어떤 부분을 A라고 묶었어.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 수능에 등장했던 걸 쉽게 바꿔보는 거야. 철수가 영희한테 말을 한다. 현재 나는 어제 민수랑 한번 해서 여기 이 큰 따옴표 대화 부분, 발화 부분이 길어. 여기를 딱 A라고 묶어놓고 현재 시제야, 과거 시제야. 수능에 나온 문제. 수능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라고 됐거든. 그리고 걔가 틀렸어. 과거형 서술을 통해 틀렸어. 왜? 소설은 줄글 중심이야.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의 발화가 아니야. 서술에 등장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 이걸 화면으로 구성하게 되면 뭐야? 화면으로는 누가 있어야 돼? 철수와 영희가 있어야 돼. 이걸 영화나 드라마로 찍어서 보여준다 그러면 딱 그 화면에 등장하는 것, 즉 소설 속 등장하는 인물은 얘네야. 그럼 얘네는 뭐가 나오는 거야? 현재가 나오는 거야. 시제를 찾든 뭘 찾을 때 그럼 똑같아. 인물 찾을 때도 이 속에 있는 인물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고. 이 상황 드러낸다고 쳐봐. 철수가 영희에게 말한다. 그럼 이때 등장인물 3명 나와야 되냐? 민수 나와야 돼? 민수 안 나오잖아. 그럼 민수를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서술된 부분 중심의 인물들을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인물들 서술된 부분들 체크하면서 읽어가는데 나가 체크되면 1인칭 시점, 나가 체크가 안 된다 3인칭 관찰자 전체 작가. 여기까지. 내가 내 얘기하면 주인공이고 내가 내 얘기를 내가 누군가를 관찰하고 누군가에 대한 서술을 하면 이거지. 주인공 관찰자. 내가 주인공이면 내가 나의 상황 얘기하니까 주관적이지. 관찰자야. 주인공이 있어. 이 주인공에 대해서 주인공이 한 행동들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뭘 할 수 있어? 평가할 수 있지. 그래서 1인칭 시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관적. 3인칭 관찰자. 나가 없어. 이 강의실이 소설 속 내용이라고 쳐봐. 그럼 여기다가 카메라 하나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 하나 딱 모션 카메라 갖다 놓고 움직이면 그것만 따라가서 카메라가 전달만 해줘. 그럼 카메라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카메라가 서술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카메라가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항상 객관적이야. 그래서 고3 되면 평가 온 거 보잖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예배적 특징이 없으니까. 예배적 특징이 없어. 3인칭 관찰자. 혹시나 고3이 됐는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한 작품을 내잖아? 그럼 그때 문제로 얘가 안 나와요. 얘는 예배적 특징이 없거든. 자, 얘는 무조건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 자, 전지적 작가. 모든 걸 다 하는 작가야. 모든 걸 다 하는 작가. 전지적 작가면 원래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나가 없으니까 끼어들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막 달달달 배우지 않냐? 전지적 작가는 뭐 특징이 있다? 서술자의 개입과 평가가 있다. 이게 공모야. 예외야. 왜? 원래는 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 수 없어. 개입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어. 이것 자체가 예외적 특징이야.
여기까지. 근데 너희가 이제 고전 소설을 해보잖아. 고전 소설을 읽어보면 고전 소설 100개 중에 99개가 전지적 작가야. 고전 소설 100개 중에 99개가 전지적 작가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대부분 액자식 구성인데 외화는 1인칭 시점, 내화가 전지적 작가. 또는 외화가 전지적 작가, 내화가 1인칭 시점. 그럼 전지적 작가가 쓰이긴 쓰인 거지. 거기에 다른 시점을 혼용해서 쓰는 것 뿐이잖아. 그럼 결국 다 전지적 작가야, 고전은. 그럼 고전은 다 전지적 작가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항상 있겠지. 그럼 고전 기준으로 뭐가 돼, 또 얘가? 없으면 또 특징이. 그래서 전지적 작가는 서술자의 개입 평가, 어려운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편집자적 논평이 있어도 예외적 특징이고 없어도 예외적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 한다? 얘는 항상 찾아야 돼. 있는 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러면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 부분을 아예 미추고야 돼, 읽으면서. 왜? 있는 점지만 따지면 된다면서요. 있으면 있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죠. 아니, 고3이 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 해가지고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해학성을 부각하고 있다.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비판을 강조한다. 효과까지 붙거든. 그럼 내가 문제 풀 때 이 편집자적 논평이 어떤 효과가 있었지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 여러 개 남은 경우도 있어. 다 찾아야 되니까. 읽으면서 체크해야 돼. 밑줄을 그어놓으면 돼. 편집자적 논평은. 그럼 다시. 자, 기본적으로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얘도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걸 쓰는 거잖아. 그래서 전지적 작가는 편집자적 논평의 유무 자체가 다 예외적 특징이다. 그러니까 얘네를 따로 묶어서 얘네의 예외적 특징을 좀 볼 텐데, 1인칭 주인공은 1인칭 관찰자면 다 내가 서술하는 거 아니야. 나라는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는 서술자가 서술해 주는 거잖아. 서술자가 있어야 돼. 서술자의 서술 중심이어야 되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어요. 줄끌 서술이 별로 없고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뭐야? 예외적 특징. 원래 내가 서술해줘야 돼. 원래 서술자가 서술해줘야 되는데 대화와 행동 중심으로 가버리면 이게 서술의 양이 많아지니까 서술자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서술자가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잖아. 예외적 특징. 1인칭 주인공, 관찰자, 전지적 작가의 예외적 특징이 요거야. 요거 찾아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소설에서 봐야 되는 주된 포인트, 내일은 고전소설 고전소설의 포인트랑 포인트, 그 다음에 고전소설 중 70~80%가 영웅소설이라서 영웅소설의 구조 설명하고 이 글로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수고하셨고 내일도 요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내일 봅시다.